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수많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행위 역시 근로계약서라는 약속 위에 세워진 경제활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진짜 힘이 계약서 밖에 누군가에게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단순히 내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 사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절반만 보고 계신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절반 이상은 내가 계약한 사장님 위에 또 다른 경제적 실력자가 존재하는 가불관계, 즉 원청과 하청의 피라미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더 주고 싶어도 위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낮으면 불가능하고, 내 근무 환경을 바꾸고 싶어도 원청 대기업의 허락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이 견고한 피라미드가 2025년 12월 말 정부의 지침 발표와 함께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해석 지침입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은 단순히 노동자와 경영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인 책임의 소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완전히 다시 정의하는 사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핵심 키워드는 구조적 통제입니다. 이 단어가 대한민국 모든 일터의 계급장을 어떻게 다시 쓰게 될지, 그리고 왜 이것이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과 직결되는 문제인지 오늘 경제학의 눈으로 가장 쉽고 날카롭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왜 이 법의 이름이 노란봉투법인지 그 배경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감성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파업이라는 경제적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9년이었습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경제적 화두를 던졌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노조에 약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먹지도 쓰지도 않고 벌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거대한 금액은 경제적으로 매우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동시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경제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수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시민이 잡지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다며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보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은 연대가 수만 명의 기부 릴레이로 이어졌고, 노란 봉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손배소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막자는 사회적 합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2022년, 거대한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일어난 농성은 이 논의를 경제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산시켰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와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원청 대기업인데, 법적 책임은 권한 없는 하청 사장만 지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0.3평의 쇠창살에 자신을 가두고 진짜 사장이 나와서 대화하자고 외쳤던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 그들은 물었습니다. 내 임금과 처우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원청 대기업인데 왜 법적 책임은 권한 없는 하청 사장만 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책임의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상을 진짜 책임자로 인식하지만 법은 그동안 서류상의 계약이라는 형식에만 집중해온 것이죠. 노란봉투법은 이제 그 법적 인식과 현실의 지배력을 일치시키려는 거대한 경제적 시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일터와 지갑에 닥칠 실질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5일과 2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근로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정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구조적 통제입니다. 원청 기업이나 본사가 하청 노동자의 업무 시간, 휴게 시간, 작업 방식 등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면 법은 이제 그들을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브랜드 직원이라고 칩시다. 내 월급은 브랜드 본사가 주지만 백화점이 우리 백화점 품격에 맞춰 출근은 9시까지 하고 화장실은 고객 눈에 안 띄는 저 구석만 써라 라고 세세하게 지침을 내리고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백화점이 우리는 장소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제는 백화점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건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업무 방식을 아주 세밀하게 통제하거나 플랫폼 업체가 배달원의 업무 경로와 수익 구조를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그들도 이제 법적인 책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거래 비용의 재배분입니다. 그동안 원청 기업들은 하청이라는 구조를 통해 인건비와 관리 리스크를 외부로 떠넘겨왔습니다. 일종의 책임의 외주화였죠. 이를 통해 대기업은 효율성을 높였을지 모르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장님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그에 따르는 비용도 직접 지불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경제적인 논리가 2026년부터 대한민국 모든 일터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파업의 경제적 범위입니다. 이 부분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단 1cm의 양보도 없이 맞붙는 지점입니다. 그동안 경영계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매각 같은 일은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라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며 여기에 노동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리였죠. 반면 노동계는 그 결정으로 인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근로조건이 나빠진다면 그건 역시 생존을 위한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정부 지침은 이 사이에서 매우 정교한 선을 그었습니다. 매각이나 합병 그 자체는 여전히 경영권의 영역입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 팔지 마세요라고 파업하는 건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수반된다면 혹은 근로조건의 변화가 명확하다면 그때부터는 합법적인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정년 연장 요구 같은 것들도 이제는 정식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경제학의 핵심 이론인 전망이론이 작동합니다. 인간은 이득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입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경영계는 경영의 자율성이라는 이득을 잃을까봐 공포를 느끼고 노동계는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생존 조건을 뺏길까봐 분노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리스크의 비용이 누구의 장부에 기록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매각 결정을 내리면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고용 불안이라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했지만 이제는 그 리스크가 기업의 협상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기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기회비용까지 계산기에 넣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법이 2026년 3월에 시행되면 대한민국 경제지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먼저 거대한 배를 만드는 주선소, 아파트를 짓는 건설 현장, 그리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유통업계가 가장 큰 영향권에 놓일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층적인 하청 구조로 운영되던 곳들입니다. 이제 원청 기업은 하청 노조와 직접 협상해야 하고 분쟁이 생기면 법인 자산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 너머를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청 구조를 통해 인건비를 아끼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그것이 예기치 못한 거대한 부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이나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노사관계가 얼마나 투명한지가 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도 책임은 엄중해집니다.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파업을 허용하는 맞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이전보다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는 투쟁은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목소리만 높이는 투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법리적, 경제적 논리를 갖춘 스마트한 대응이 필수가 된 셈입니다. 2026년 3월, 대한민국 경제는 책임의 정상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야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경제적 진실은 하나입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하고 이익을 얻는 자가 그에 따르는 위험도 함께 짊어져야만 시장의 정의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고용의 형태는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플랫폼이 지배하는 미래 경제에서 누가 진짜 사장인가에 대한 질문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보상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기여한 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받을 때
협력의 시너지가 가장 커집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경제가 그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찾아가는 진통의 과정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정제의 판도가 바뀔 때 그 이면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는 사람만이 자산을 지키고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에서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법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까요? 아니면 비용만 늘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경제의 이면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